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드디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가 끝나고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로 왔습니다. 반팔 입었어요. 자, 벌써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져가지고 이제 마음이 뒤숭숭하던 5월도 어느덧 끝이 나 가고요. 이제 6월로 넘어가니까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자,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라고 3단원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도 지역의 역사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인도 지역은 이때 배우고 나면 사실 서양사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도 지역의 역사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질 때, 특히 이제 2학기에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여러 지역의 민족운동을 배울 때 인도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붙여서 인도 얘기하고 인도 지역의 민족운동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서아시아만 보고 바로 서양사 그리스로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볼 거는 아시리아 이슬람교의 성립까지고요. 여러분들 서아시아를 볼 때요, 아시리아 저 나라 이름이거든요. 근데 못 들어본 학생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칭이나 좀 낯설다라고 하는 느낌일 텐데요. 일단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 자, 사람 살았던 이야기고요.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많은 뭔가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름이 낯설고 뭔가 서아시아라고 하는 곳, 중동이라는 곳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마음을 열면 생각보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70쪽부터 73쪽까지 오늘 여기 돋보기 옮겼죠? 여기 서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면 대단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을 흐름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이 서아시아 지역을 아예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4대 문명 배우고 지중해 연안의 민족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때 배경이 됐던 곳이 이 서아시아거든. 자, 이집트 문명이라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그래서 함무라비 왕 요런 얘기들 했었잖아. 그다음에 페니키아라던가 헤브라이, 그 앞에 있었던 히타이트는 그 뒤를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점점 세력이 약화됐었고, 자, 요런 우리가 민족들과 문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무대가 서아시아고요. 그 서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자,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자, 기원전 7세기 전반, 기원전 거기 교과서에 써 있어. 이따 볼 건데, 기원전 7세기 전반 정도의 통일을 서아시아 대부분 지역을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금방 망하거든요. 그럼 아시리아는 왜 이렇게 또 금방 망할까? 라고 하는 느낌 한번 가져보고. 자, 다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이 서아시아의 주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6세기 정도에 이제 성립을 하게 되어서 기원전 4세기 말에 누구에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존재할 때 지금 지중해 유럽 쪽에는 그리스 세계,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인 폴리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아테네라던가 이런 국가들, 도시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서양사에서 배울 거야. 자, 지금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주인공이니까 그리스를 옆에 주변부로 보는 건데, 나중에 서양사에서 그리스를 배울 때는 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주변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세계가 이제 무너지고 결국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났을 때 이 제국에 의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무너졌고, 이 무너지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한동안 서아시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아시아를 가지고 있는데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기원전 4세기 말부터 기원전 3세기죠?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정도에 이 지역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생각보다 오래가죠. 기원전 3세기부터 3세기까지니까 대략 400년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뒤를 이은 나라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페르시아네요. 그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 다시 한번 우리 페르시아를 드높이겠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파르티아부터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가 보면은 요 정도 시기가 대략 1000년 정도 되네요. 그죠? 대략 그 정도 되는 거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한 800년, 900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파르티아부터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을 시기 정도에는 주변부로서 어떤 나라가 로마와의 대립입니다.
로마어에. 그래서 본문에 보다 보면 로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여,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중간쯤에, 자, 7세기죠. 언제냐면 연도는 지금 노란색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5세기 중반, 중후반 정도에 로마가, 어느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 사사랑조 페르시아 후반부부터는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살아남아 있었던 로마, 누구?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동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흐름을 잡아놓고 교과서를 읽으면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편안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말했죠. 마음을 열으라고. 아케메네스, 사산, 뭐 페르시안 들어봤죠? 뭐 파르티아, 아시리아.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그리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 사산 왕조, 이런 건 이 국가를 만든 시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조. 자,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씨 왕조 조선, 왕씨 왕조 고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죠. 근데 이름이 어려운 거예요. 이름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요 흐름을 한번 오늘 여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거든. 이슬람 제국이라고 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고 이슬람 제국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이슬람교가 전파되는 초반부의 모습까지는 살펴볼 거거든.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본문과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자,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과 페르시아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저 연표 보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그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한 번에 들어가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이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티그리스강 상류, 티그리스강 안 들어봤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가운데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나타났던 문명이 뭐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 강 맞아요. 자,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서 시작이 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자, 기원전 7세기 전반에 걸쳐서 철제 무기 그리고 우수한 기마병을 이용을 해서 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어떻게 통일했냐? 철제 무기 그리고 우수한 기마병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한때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서아시아 중에서도 약간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넘어간 거죠. 이집트를 잠깐 정복했다는 건. 자, 아시리아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했었냐? 아시리아는요, 직할지, 자기들이 다스리는 지역에다가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런 이제 뭐 일종의 지방관 같이 파견을 하는 거죠. 총독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도로를 정비를 합니다. 그 뭐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다가 좀 더 효율적인 통치를 하려면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겠죠. 도로를 정비하는 등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으나, 그러면 아시리아는 왜 이렇게 빨리 멸망했냐? 이거예요. 이게 빨리 멸망한 원인입니다.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피정복 민족의 반발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뭘까? 자, 아시리아가 많은 지역을 정복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지역들을 제대로 통치했냐?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자, 아주 강압적으로 세금도 막 무겁게 때리고 막 여기 있던 민족들 저쪽 가서 살으라고 막 강제 이주시키고 막 이러니까 아시리아 밑에 있었던 이 강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던 피정복 민족들이 와, 이렇게 사느니?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런 반발로 인해서 멸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굉장히 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첫 번째로 통일하였지만 굉장히 빠르게 멸망하죠. 약간 어디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약간 중국 처음 통일한 진나라. 근데 가혹한 통치로 금방 망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삘이 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을 묶어가지고 여기서 모두 어떤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 안 쓸게요. 귀찮아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들어봤을 거고, 예를 들면 그리스와 전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얘기를 했을 텐데, 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뭐야?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뒤에 있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보다는. 자, 물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문화는 뭐 계속 이어지지만, 자, 아시리아의 멸망 이후에 분열된 서아시아는 다시 통일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를 봤어요. 아시리아가 왜 망했다는 거?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멍청이들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을 취하겠죠.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제대로 기반을 닦았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안 써 있어요. 교과서에. 한 번만 써보죠.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키루스 대왕이라고도 불려요. 이 키루스 2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이 마련이 되고요. 그로부터 몇 대가 지나서 이제 드디어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죠. 이 다리우스 1세 때는 또 영토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이때보다 더 넓어지고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이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잠깐만,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자, 그래서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세 개를 기억합시다.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그래서 이 대제국을 20여 개의 속주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아시리아가 파견했던 것처럼 총독을 파견을 해서 다스리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통치를 하느냐 제대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찰관을 보냅니다. 그 감찰관의 이름이 뭐래?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렸대요. 당시에 감찰관들이. 그래서 이러한 감찰관들을 보내서 이 총독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아시리아도 도로를 정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역시 효율적인 통치, 효율적인 중앙 집권을 위해서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도로를 건설을 해서,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역참 제도를 정비를 해가지고 뭔가 효율적인 교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1세 때는 뭐도 하냐면 화폐나 도량형을 정비하고 통일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일보다는 정비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목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부분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아시리아로부터 뭘 배웠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피지배 민족에게 공납을 받아요. 자, 이건 받는 대신에 그 피지배 민족들의 전통과 신앙이라고 하는 걸 존중하는 관용 정책으로 제국을 통치합니다. 자, 뭐 보고 배운 거야? 아시리아가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니까 피정복 민족들, 정복 당한 민족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걸 자기들이 본 거고, 얘네들도 들고 일어났던 애들 중에 하나거든요. 아시리아 밑에 있다가.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느낀 거야. 피지배 민족들에게 관용적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들의 전통과 신앙은 존중한다. 대신에 공납 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용 정책으로 이렇게 제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렇게 중앙 집권적이죠. 중앙에서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을 감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앙 집권이 가능하기 위해서 왕의 길이라는 도로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야. 이 중앙 집권적인 통치 질서라는 것,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이미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조금 이따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해서 이런 페르시아의 문화들은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어서 이제 많은 영향을 줍니다. 페르시아 문화라는 말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리우스 1세 이후에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왕이냐면 크세르크세스 1세 라고 하는 왕 때에 그리스 세계와 벌인 페르시아 전쟁. 자, 조금 이따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확 알 수 있을 텐데요. 페르시아의 영토도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그리스의 영토도 조금씩 확장이 되어가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넓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어디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냐면 지중해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벌인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져요. 패하고, 그리고 이런 그리스와 연결되어 있었던 그 지역의 총독들의 반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점차 일단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약해져 가고요. 결국 기원전 4세기 말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였다. 아까 봤었죠? 그래서 지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핵심적인 왕들은 누가 있나 보고요. 어떠한 정책들로 중앙집권화를 했는가 보시고, 자, 아시리아로부터 뭘 배웠는가, 그들이 배운 교훈, 관용정책이라는 것도 한번 잘 봐보시고, 여러 문화, 페르시아 문화 이따가도 볼 겁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전쟁 패한 이후에 점차 쇠퇴하다가 결국 누구에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하나하나 텍스트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넘어왔었던 여러 가지 그림들, 자료들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었던 거죠. 자, 이 계보를 뭐 하나하나 보자는 거라기보다는, 자, 이집트 문명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 자, 수메르인, 아카드인, 뭐 들어보지 않았어요? 누구?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리고 이 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바빌로니아 왕국이 여러분들이 함무라비 왕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들었었던 그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이제 아시리아에게 통합이 되고, 자, 헤브라이 얘기했었죠? 페니키아 얘기했었고, 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 유대,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걸로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그 정도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도 결국에, 자, 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통일을 했었던 아시리아. 근데 금방 망합니다. 그래서 이 피정복 민족들이죠, 얘네들이. 피정복 민족들. 그래서 처음에 메디아라고 하는 곳과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곳이 손을 잡고 사실상 제대로 주도를 해서 아시리아와 싸우고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이 메디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일부가 결국 만들게 되는 게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볼까? 아시리아의 최대 영역, 지금 화면에서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교과서에서 여전히 보라색이네요. 민망. 자, 보라색입니다. 자, 아시리아 영역. 자, 아시리아가 어디까지 먹었다고 했었어? 잠깐 이집트까지 먹었었다고 했었죠? 표시가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최대 영역을 보면 이 초록색 영역입니다. 굉장히 넓죠. 어디까지? 얘들아, 여기 인더스강 보여요? 인더스강이면 여기가 어디란 얘기야? 여기 인도란 얘기죠. 그죠? 인도 문명. 자, 인도 직전까지입니다. 굉장히 영토가 넓었던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다리우스 1세 때 만들었던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자, 수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나중에 수도가 페르세폴리스로 옮겨가거든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래서 이 페르세폴리스, 다리우스 1세 때 건설한 곳입니다. 이 수도 자체가. 페르세폴리스라는 수도, 그 다음에 니네베라고 하는 곳은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 니네베라고 하는 곳에 보면요, 아시리아 때, 자, 아시리아가 꽤나 발전한 나라였어요. 되게 금방 멸망하긴 하지만 니네베에다가 한번 써볼까? 왕립도서관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걸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왕 때냐면, 이름 참 어렵죠? 아슈르바니팔 왕 때 이렇게 니네베에다가 왕립도서관을 만들거나 뭐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잘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방금 마지막 스토리 까먹으면 안 돼요. 마지막 스토리가 뭐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게 멸망했어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한동안 서아시아 제국을 먹고 있다가 금방 망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생각보다 빨리 멸망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서아시아 지역에 다시 등장한 게 누구다?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와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문단 자체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막 쪼개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서양사 부분에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서아시아 지역에 누가 등장했다? 이란 계통의 누구?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나라는 당시에 뭔가 중국에 있는 나라들과도 교역을 많이 해서 뭐 안식국 이렇게도 불립니다. 안식국 이런 식으로도 불려요. 그냥 한번 써놔볼까? 안식국 뭐 이런 식으로도 불립니다. 자, 파르티아는 이따 지도를 보면요,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이용을 해서 왼쪽에는 로마 있다 그랬죠? 아까 파르티아. 왼쪽에는 로마, 오른쪽으로는 중국의 한 나라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쿠샨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을 때였거든요. 여기를 연결하는 동서무역로의 중앙에 있어서 이 동서무역로를 장악하고 중개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중개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파르티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르티아 자체는 로마와 교역도 했지만 로마와 대립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와의 대립 과정에서 쇠퇴하다가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등장하게 된, 자, 우리 다시 페르시아를 부흥시킬 거야 라고 했던 세력 누구?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음 바통을 넘겨주게 됩니다. 바통을 넘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쉬지 말고 바로 넘어가서 뭐 볼 거냐? 사산 왕조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부흥을 내건 누구들?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두 문단은 묶어가지고 제목을 2번 뭘로 달면 돼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로 달면 됩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로 달면 돼요. 자, 4세기 말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인더스강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아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 중에서 이따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집트 지역 정도와 터키 지역,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 그 지역을 좀 빼면 대체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따 보겠지만 그 지역은 비잔티움 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로마 제국과 끊임없이 대립을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 이 로마 누구?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사실 이들이 붙어 있었던 건 동로마 제국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때는 하나의 이제 로마였죠. 분열이 되어 있긴 있었지만 그거 나중에 서양사에서 다 얘기할 거예요. 어찌됐든 그냥 여기서는 로마 제국과 끊임없이 대립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로마 제국과 끊임없이 대립을 해야 했으나, 자, 그럼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위치가 파르티아랑 비슷하겠죠? 그러면 파르티아가 지리적 이점이 있었는데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없겠어? 있겠죠? 지리적 이점이 있어요. 사막길의 중간, 그리고 바닷길. 여긴 바닷길도 이용을 합니다. 이용한 동서교역의 중간, 딱 얘네도 지리적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얘네도 돈을 많이 벌어요.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자, 로마 제국이, 자, 요건 상식,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근데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이 동로마 제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살아남아있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분열이라는 얘기는 저거예요.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이 비잔티움 제국, 남아있는 저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이 계속 됩니다. 이따가 지도 보면 알겠지만 딱 붙어 있거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왕실의 내분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점차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이렇게 번성하였으나 전쟁도 길어지고 왕실의 내분도 있고 이래서 쇠퇴를 하다가 이번에 누구에게 바통을 넘겨주게 돼요?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은 알겠는데 칼리프는 뭐고, 칼리프 중에 정통은 또 뭐냐? 나중에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자, 아까 무슨 종교 얘기했었어? 조로아스터교. 이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기억해줘야 되는 특징, 조로아스터교를 뭘로 삼았대? 국교로 삼습니다. 국교로 삼아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자, 이때 어떤 종교도 등장을 하냐면 조로아스터교에다가 인도로 들어온 불교,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에서 또 들어오고 있었던 크리스트교, 이러한 종교들을 융합해서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근데 일단 마니교도 등장한다는 건 알아야겠지만 핵심은 뭐야? 조로아스터교,
국교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들은 어떤 언어를 썼었대? 아람어라던가 쐐기문자. 이거 어디 썼던 거야? 어디서 썼던 거야? 이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썼던 거죠. 그런 것들, 다양한 문자들 아직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조로아스터교 어떤 건지,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화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또 보고 지도로도 좀 살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겠습니다. 자,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최대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파르티아의 최대 영역. 자, 순서로 보면 파르티아 먼저 봐야겠죠. 자, 파르티아가 요 빨간색 선입니다. 자, 요 파르티아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파르티아가 있을 때에는 왼쪽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저희 그냥 로마 제국이야. 그런데 이제 사사랑조 페르시아 이후에 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서로마는 망하고 비잔티움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사사랑조 페르시아 보면은 자, 인더스강. 자, 그런데 어디야?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죠? 여기가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지요. 그다음에 여기 이집트 지역까지 원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땐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비잔티움 제국이 가지고 있고, 자, 사사랑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왜 자꾸 싸울까? 일단 얘들아, 사사랑조 페르시아 입장에서 어디에 맞닿고 싶겠어요? 지중해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 그래서 얘네도 쇠퇴하고 결국 여기는 누구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지도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얘네들이 굉장히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인더스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도 제국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쿠시안 왕조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인도 전나가면 여기 바로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럼 여기가 한 나라가 있었어. 그러면 한 나라 쿠시안, 그 다음에 여기 파르티아를 이어서 지중해로 넘어가서 로마랑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딱 여기 중간에서 뭐 하기 좋아요? 중개무역하기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위치를 사사랑조 페르시아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중개무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페르시아 문화를 볼 때 일단 먼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신성시하고 유일신을 숭배합니다. 이 유일신 어떤 신? 여기 써 있어요. 빛과 선의 신인 아후라마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둠과 악의 신 아리만이 있는데 이 둘은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숭배의 대상인 유일신이 되는 거고요. 불을 신성시한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에도 조로아스터교가 막 당나라 때 들어오고 막 이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괄호치고 뭐라고 써 있냐면 숭배한다. 뭐를? 불화자 써서 배화교라고도 부릅니다. 배화교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조로아스터교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선의 신 아후라마즈다. 악의 신 아리만의 대결이라고 하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개념이라던가.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개념, 지옥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세상을 구해줄 구세주의 출현과 같은 이런 개념들이 조로아스터교에 있단 말이야. 되게 뭐랑 닮아 있어요? 기독교, 크리스트교랑도 되게 닮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조로아스터교 가지고 있었던 교리의 여러 요소들이 유대교라던가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 등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이 여기에 또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우리가 또 익숙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문화들입니다. 이제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지역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섞일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도 교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게 자기 문화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동서세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에 따라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까지 페르시아 문화가 전달이 되는데 굉장히 비슷한 모습 보이죠. 이게 이제 페르시아에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든 물병인데 신라의 유리 물병이라던가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교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죠. 자, 이 도시는 어디를 보는 거냐면 아까 봤었죠? 페르세폴리스. 어디의 수도? 어디의 수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 였죠. 자, 그래서 거기 70쪽에 보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기를 바래요. 자, 보이겠죠?
자, 다리우스 1세 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로 건설된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시장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가 여러 측면에서 잘 보이고 있었던 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수도가 어딘지 먼저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갑자기 이슬람. 앞면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있습니다. 여기 잘려있지만 여기 어디가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색칠이 안 되어 있죠. 아라비아 반도. 그렇죠? 색칠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옆이긴 하지만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를 먼저 보는 거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세기 이전까지, 자, 500년대 정도까지 아랍인들은요. 자, 500년대 정도면 여기는 비잔티움 제국, 여기는 사사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6세기 이전까지 아랍인들은요, 주로 뭘 하고 살았대? 6세기 이전. 자, 먼저 여러분들 시기 먼저 파악해 봅시다. 6세기 이전까지 아랍인들은요, 주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뭐 했대? 부족 단위로 생활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색칠이 안 되어 있었던 이유, 여기에 있던 사람들 원래 이러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시기의 아라비아 반도는요, 자, 동서교역로가 핵심이 어디였어 이때? 자, 한번 그냥 대충 그어보면, 자, 중국에서부터 인도를 이렇게 거쳐서 여길 거쳐서 지중해를 이렇게 들어가는 이 사막길과 바닷길이라고 하는데 요 메인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죠. 변두리 지역이란 말이야. 변두리 지역.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역로에서 벗어난 변두리 지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6세기 정도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자, 거기 위에 있는 두 나라 누구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 둘이서 박 터지게 싸웠었다고 했죠. 둘이서 겁나 싸웁니다. 격화되면서 기존의 교역로가 뭐야? 여기 써있죠? 그림 있지? 교역로가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잔티움 제국으로 가고 막 이렇게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고 이렇게 가고 막 이러는 루트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루트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로부터 비잔티움 제국까지 스무스하게 건너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둘이서 겁나 박터지게 싸워. 그러면 이 교역로 자체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봐봐. 기존의 교역로가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루트를 찾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 여기에서 그냥 바다를 돌아가지고 쭉 돌았어요. 왜냐면 여기 홍해가 있으니까 바다를 돌아서 그냥 바로 지중해로 들어가는 이 루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이전에는 변두리였는데 이제 이 둘이서 박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교역로가 변화하면서 완전히 메인 스트림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교역로의 메인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봐봐. 기존의 교역로를 대신을 해서 아라비아 해안 홍해를 지나는 새로운 교역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방금 얘기한 저 점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의 이런 항구 지역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 특히나 저기 표시되어 있는 메카, 메디나 이런 도시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도시가 점차 상업 도시로서 점차 번영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 선생님 제목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자, 아랍 지역인데, 자,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우리가 줄여서 아랍 지역이라고도 하죠. 자, 이슬람교가 성립하기 이전의 아랍이라고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이슬람교 성립 이전의 아랍이에요. 자, 그럼 다음 문단에서는 뭐가 성립을 하게 될까요? 이슬람교가 성립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무렵, 어느 무렵? 이제 새로운 교역로가 탄생해서 메카와 메디나 같은 그 아라비아 반도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번성하고 있었을 무렵, 메카에서 상인이었던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았대요. 천사로부터, 예언자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는 거야. 뭐라고? 유일신인 알라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교리를 여기저기에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이 계속 얘기해요.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교리가 되는 거야. 우상 숭배를 배격하라. 오로지 누구만? 알라만을 섬겨라. 다른 우상들은 섬기지 마라. 그리고 신 앞에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카 지역이나 메디나처럼 이제 막 상업이 성장하던 상업 도시들에서는 여기에 어떤 상황이었대? 소수의 상인들이 부를 독점해서 빈부격차가 되게 컸대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 민중의 지지를 받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 앞에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 평등하대. 자,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고 이런 것들, 저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민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한쪽에서는 반대겠죠. 이쪽, 힘을 좀 가지고 있고 돈을 좀 가진 쪽에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뿐더러.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는 이게 다신교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신이 되게 많다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그게 되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함마드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신은 누구밖에 없다? 알라밖에 없다. 신은 알라밖에 없다.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알라밖에 없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기도 해요. 이상한 소리 같은 거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란 말이야, 저거는.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받기는 했으나 자, 이 지역에 봐봐. 무함마드는요. 메카를 지배하던 세력들, 이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평등이나 이런 의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 메카는 안 되겠다. 전략적 후퇴라고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요? 메디나로 몸을 옮깁니다. 우리는 이 메디나로 옮기는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622년. 봐봐. 그래서 메카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박해가 좀 센데 일단 여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메디나로 옮기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헤지라라고 불러요. 자, 성스러운 이주 이런 뜻이래요. 얘네 말로 헤지라라는 말이 성스러운 이주, 성스러운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주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메디나로 가가지고 세력을 키워야겠죠. 자, 메디나에서 이제 무함마드는 옮겼으니까 여기에서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점차 키웁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어떤 군사력도 가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메디나를 장악하고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를 탈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각지로 이제 세력을 점차 막 아라비아 반도 전체로 이렇게 막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누가?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요.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배웠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74쪽부터 있는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슬람 제국은 누가 죽은 이후냐면 무함마드 있잖아. 무함마드가 이렇게 메카 탈환하고 아라비아 반도 각지로 세력을 확장하던 중에 죽습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후에 여러 상황들을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거고 아까 말했었던 누구? 그 사사낭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세력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데에 망했다고 했죠. 멸망했다고 했죠. 그러면 정통 칼리프라는 게 뭘까? 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부터 이 이슬람에서는 칼리프라고 하는 걸 선출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라는 겁니다. 일단 요렇게 자, 사사낭조 페르시아, 비잔티움 아까 얘기를 했잖아. 이건 배우지는 않았지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색칠이 안 되어 있었던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일어나고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슬람교가 창시되면서 이슬람교의 세력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넓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단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자면 이슬람교가 성립되고 어떻게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전파되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밑에 있는 탐구활동 하나만 보고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슬람교도는요,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뭐냐면 이슬람교의 성경,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꾸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했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언행록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걸 하디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해서 이제 이 종교가 유지가 되고 이들의 근거해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하는데, 자, 이러한 것에 근거를 하면 사람들이 실제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우린 그걸 오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행이 뭐야? 신앙 고백, 예배, 금식, 희사, 메카, 순례입니다. 자, 메카는 처음으로 이제 무함마드가 시작했던 곳이잖아. 그래서 메카는 이슬람교의 최대 성지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보면, 자, 인생에서 여건이 허락하면 이슬람 교도는도 이제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메카에 순례를 하러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오행에 들어가 있고요. 신앙 고백이라던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 금식, 라마단 이런 것도 가끔 이제 뉴스 보다 보면 나오죠. 그다음에 희사는 뭐야? 이렇게 일종의 우리에게 더 익숙한 개념으로 보자면 기부 같은 건데요. 기부 같은 건데 이런 오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라던가 예배, 특히 하루에 5번 예배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에서 뭐 호텔이라던가 뭐 아니면 공항이라던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요, 항상 한쪽에 기도실이 있어요. 왜? 하루에 5번이나 예배를 올려야 되잖아. 그리고 어디를 향해? 메카를 향해라고 되어 있죠. 메카를 향해.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에 가보면요, 곳곳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메카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 오행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실제 그게 이제 문화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73쪽은 따로 PPT에다 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73쪽에 있는 이슬람 사회 2에 보면 이제 여성에 대한 부분, 이슬람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슬람 은행에 이자가 없다, 뭐 이런 거 흥미롭게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면으로 와보면, 자, 우리가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확장되다가 무함마드가 죽었다 그랬죠.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슬람교가 어떻게 점차 전파되고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단어들, 어렵다기보단 낯선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한번 잘 정리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이슬람 제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